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에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회담 일정이 미국과 북한 간에 조율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비핵화 논의 다시 물고 텄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예,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북한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푸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에 밥 우드워드의 새로 나오는 책 그 공포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새로운 이벤트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지, 그렇게 로드맵이 만들어져야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된 거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모든 문건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위장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실무자의 실수다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전형적인 태도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로 온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까 북한은 늘 그러한 협상 전술을 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일요일이죠. 구구절 행사 수위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반응, 이 친서가 전달된 떠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로우키로 갔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은 구구절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무산됐고, 사실 북한은 구구절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많이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제재 압박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러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경로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원 의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예,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일방적 비핵화 조치 자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예요. 예. 북한은 풍계리나 동창리 시설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했고, 그렇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시켜 준 건데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들만 비핵화 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 자체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지 그 신고, 검증, 폐기와 같은 로드맵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어제 한 강연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라고 해봐야 11월 6일이니까 채 2달이 남지 않았거든요. 혹시 북한에서 핵 리스트 미국에 제출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당연한 과정인데 이것이 마치 북한의 큰 선물이라고 개념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 대상을 정하고 검증 없이 폐기하고 보상도 제멋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검증, 폐기라는 로드맵을 받아들이고 그 첫 출발로 핵리스트 신고를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으로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소한의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거 그렇게 반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정상회담이나 말같이 이렇게 포장만으로서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말씀하신 것처럼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증받고 이러한 단계에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지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미국과 북한 다시 대화를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딱 일주일 후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은 북한과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핵 문제가 잘 풀릴 거니까 남북 정상에서는 남북 관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군사적 신뢰 구축만 속도를 빨리 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속도의 균형이 필요한데 비핵화 조치를 보아가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경제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일주일 앞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신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요.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청와대가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세 분이죠. 또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야당 대표단은 물론이고요.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사실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국회와 정당의 좀 초청의 뜻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비핵화와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되면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저 시간이 어제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그러니까 외통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 3분, 그리고 당대표 5분, 모두 9분이죠. 동행을 요청했는데 김병준 위원장과 손학규 대표 이미 오전에 방북 동행 의사 없다. 이렇게 정식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아마 원내대표들 방북을 추진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이제 대표 방북 초청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오전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당 대표들이 과연 방북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이러면서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고 또 손학규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방북하는 것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둘 다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후에 청와대가 초청하는 기자회견을 하니까 야권에서는 그렇다면은 야권을 이른바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가 애초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에게 방북을 제안했던 막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부분에서 좀 협조를 얻고자 하는 이런 뜻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사전에 조율 없이 발표됐고 그것이 또 야당 대표들이 주로 거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조금 모양이 좀 구겨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사실 공개한다는 게 위험 부담도 따르는데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요. 문희상 국회의장 총 9분 가운데 6분이 청와대 초청 거절하면서
청와대가 오히려 비서실장이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청와대 외 야당과 아무런 뭐 사전 조율이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야당과는 조율을 안 했죠. 그런데 어제 야당 그 김병준 대표와 그 손학규 대표가 예. 그 방북단에 가지 않겠다. 어제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제 저녁에 문희상 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희상 실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야당 대표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정도 그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 문희상 의장에게 두 야당 대표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했고 오전에는 기자들에게도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오후 2시 30분에 그 임종식 비서실장이 아주 정중하게 그 예를 갖춰서 제안을 했죠. 예. 뭐 심지어 뭐 그 김병준, 손학규 두 대표의 그 단복 대화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우리의 흐름에 야당도 동참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벌써 두 야당 대표가 안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진정성이 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도 부의장 두 분을 설득하지는 않았던 듯한 그런 뉘앙스거든요. 오늘 뭐 조간신문을 보면은 두 부의장께서 반대를 하니까 그럼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또 일부 신문에는 이 국회의장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여당하고도 어떻게 의견 일치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은데요. 예. 사실 이 남북 문제라든가 북한 그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그 여야 간의 협력 정치를 꼭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여야가 이건 정쟁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 건 분명히 옳아요. 옳은데 소위 요즘 협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협력 정치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가 약간 좀 미숙하지 않느냐. 예. 그 협치라는 것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한국의 정치 특성상 분명히 여당이 있으면 그만큼의 또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해 왔던 것을 갑작스럽게 의견을 바꾼 것도 아닌데 같이 그냥 그 당 대표가 대통령 같이 간다? 그것도 국회의장까지 같이 간다? 예. 복에 따라서 좋은 그 장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판문점 그 만찬 때 야당 인사가 전혀 없이 여당만이 있었다는 것.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저 사실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야당 대표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도 준비했다. 예. 라는 이야기를 전 들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야당이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참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장면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에 청와대한테 이런 걸 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안을 했고 좀 멋쓰게 해버렸어요. 사실 예. 동참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각 당에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올라갈 때 여야가 같이 가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 어떤 이 당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절차로 좀 톤 다운을 시켜야지 대표가 같이 가자, 의장도 같이 가자. 이것은 뭐 뜻은 알겠지만 예. 상당히 서툴고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추천을 받으면 꼭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이왕이면 이제 국회의원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 비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겠죠. 예. 또 뭐 굳이 뭐 국회의원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예. 뭐 국회의원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뭐 보수 야당 쪽에서는 사실 들러리 설 수 없다. 청와대 초청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한 번 밝힌 게 아니라 두어 번 정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게 비준한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걸려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야당 대표들께서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뭐 100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청와대 동행 제안을 뭐 정기국회 뭐 국제 외교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중하게 거절은 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보수 야당과 뭐 그렇게 의견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국회의장이 같이 간다는 건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가는데 국회의장도 같이 간다. 사실은 외국 방문을 할 때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전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예. 라는 의미에서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시 반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3시 반에 문희상 의장이 이주영 부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은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그렇죠. 주승용 부의장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불러서 이제 간단하게 회의를 한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두 부의장이 입법부 수장이 어쨌든 이 방북하는 것은 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도 두 분이 안 간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가 된 건데, 문희상 의장은 지금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남북 국회담을 추진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북 교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여야는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는 말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국회에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결국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선 결의안 채택 후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혔는데, 자, 각 당 입장 변화가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한들 각 당에서 뭐 특별히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국회 비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국회 비준 문제를 너무 예민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국제 조약 문제에 국회 비준 효력 뭐 이런 문제까지 동원을 시키다 보니까 예. 이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편협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나서 예. 저는 지금 뭐 청와대가 매끄럽지 못했지만은 같이 뭐 북한에 방문할 때 같이 가자라든가 그다음에 비준회담을 지금 못하면 저는 꼭 시기는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천천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하자 막 이런 소위 말해서 여야 간에 그동안에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만큼은 전선 대치하는 그런 문제였지 이렇게 대화 뭐 결론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대화의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결론이 안 나도록 이렇게 여야가 대화를 하고 속내를 보인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최소한 저는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과연 비준이라는 문제가 과연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또 예. 다른 또 여야 간의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예. 단순하게 요 판문점 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된 지 이미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이 남북 간의 어떤 규범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비슷한 효과고 예. 그것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다는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보고요. 그런 지점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저는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나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당연히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랬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비준을 해주면 무조건 도로를 내는데 돈을 다 내야 된다라고 규범적으로 구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고 이런 북한에서 문제지. 어떤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예. 문구를 파고 들어가서 시비 걸기는 딱 좋은 저는 의견이라고 아침부터 시비를 생각하는데 걸어서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예. 강조하고 싶었을 것 좀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지나치게 학대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왜 그 야당
대표들이 반대할 거 안 갈 거 알면서도 다시 제안을 했느냐. 예. 여기서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북한용이고 대북한용이고 하나는 국내용이에요. 예. 대북한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을 하죠. 맞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14선언의 충실한 이행. 예. 그다음에 그 도로와 그 철도 확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14선언을 보면은 14선언은 남북 경협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만약에 경협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수조 원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를 하면은 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 남북 경협을 하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못 하지만은 예.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것을 추진을 하고 싶은 게 청와대의 생각이었고 예. 이것을 어제 오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은 오후에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는 국회의 인준을 나중에라도 받기 위한 우리 그 진정성을 보인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대표들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제 그 모습이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거부당할 걸 알면서도 한 데는 어떤 그 정치적인 뜻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북한에서 명확한 비핵화 의지와 뭐 계획을 밝힌다면은 사실 뭐 통일로 가는 길을 따졌을 때 철도나 도로 비용 같은 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 북한의 이제 입장을 봤을 때는 두 분의 말씀이 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 유출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야당의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은 침묵이 금이 아니라 지금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통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오늘 신창현 의원 검찰에 고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신 의원은 이번 주 초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신 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지금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된 이런 일은 이제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제 신 의원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아무런 조치를 또 취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도 야당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신창현 의원을 국가기밀 투기정보 유출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야당이 검찰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신창현 의원 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뭐 별다른 경고나 징계 소식은 없는데 자, 신 의원과 민주당 대처 상황을 이렇게 좀 수습하기보다는 좀 수습방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지금 집값 폭등과 함께 뭐 택지 가격 폭등 민심이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집권당에 조금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특히 이제 집권당,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해서 작년부터 일종의 야심을 가지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갔던 게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달리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대책이 필요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의 대변화가 있어야 될까. 정말 정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촉즉발, 위기의 일촉즉발 상황에 와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걸 내가 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될지,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사람이 방황한다고 보고 제가 여기 한번 나와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이 부동산 집이라는 거, 아파트 한 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모든 재산과 내 삶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판은 쉽게는 할 수 있어요. 뭐 여당에서 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누가 우리가 믿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중요한 이 시기에 신창현 의원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전투 모드라면 정치한 사람들은 전투할 때는 상대방은 무조건 욕하고 내 편을 감싸게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선거를 앞둘 때는. 그러나 집권당이 책임 정치를 할 때는 예. 스스로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히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당이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창인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압니다만은 뭐 본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랬을 일은 없을 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당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자체에서 뭐 징계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상의 것을 예. 조치를 취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분은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 지금 집권당이 좀 문제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뭐 이해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뭐 최저임금 좀 올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거에 뭐 수천 배, 수만 배가 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택지 유출이 됐다. 뭐 많은 사람들 가슴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그 정책 난맥을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하고 집값 문제예요. 예. 일자리 문제와 집값 문제인데 특히 집값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석 전에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린벨트 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전에 그럼 여기가 어디냐 해서 모든 그 기관 논의 거기 다 쏠려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없잖아. 예.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 쏠려 있었는데 본인이 추석 전에 본인이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것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그 땅이 지금 그 신도시 8곳에 대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예. 눈치 보고 있고 가격은 폭등을 하고 예. 헛수로 폭등을 하죠. 그 상황 하나.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부추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예. 하나는 이거죠. 이게 8개를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땅값이 뛸 대로 다 뛰었고 예. 다 그 뭐 토기가 들어갔든지 어쨌든 지금 벌써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추석 전에 발표하려는 계획이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이 8개를 또 그대로 발표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8개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교통 상황까지 다 참작을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예. 이것이 미리 나갔다고 이것을 또 바꿔버릴 수도 없고 예. 이런 뭐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이죠. 여당의 의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신창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직 오늘까지는 예.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죠. 예, 뭐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거래가 뭐 5배 늘었고 문의는 폭주를 하고 있고요. 지분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5평, 13평, 20평 이렇게 지분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5배 정도 증가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가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 의원이 해당 자료를 사진으로 전달받았다 하는데 국토부에서 파견된 경기도 공무원은 나는 그런 사진 보낸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지난 4월 23일 날 이제 한 서기관이 이제 파견돼서 갔습니다. 이 서기관이 지난 8월 24일 날 국토부, 경기도 등이 이제 참석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 택지 배가 개발 관련 정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8월 말에 신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신 의원 쪽에 SNS로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경기도의 발표인데 이 공무원은 자신이 이제 신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예. 일정하게 유출 인정을 사실은 했죠, 그거는. 시인을 했는데 예. 문제는 사진으로 내가 보낸 적은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진을 유출한 사람은 또 다른 다른 사람. 공무원이 또 있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한국당에서 검찰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